오늘은 타이타닉 대한민국호가 핵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다. SOS.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S는 이제 그 해난 구조 신호인데요. 바다에 침몰하려고 하는 배들이 주로 이 신호를 보내죠. SOS. 타이타닉 대한민국호가,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배는 영국의 유명한 타이타닉호입니다. 1912년에 그 당시 최대의 승객을 실을 수 있는 최대의 배였습니다. 이 배를 설계한 사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배는 unthinkable, 가라앉을 수 없는 그런 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항해를 떠나는데 영국의 뉴햄튼에서 이제 미국의 뉴욕을 향해 대서양을 횡단할 때 첫 번째 가는 길에 밤에 저 북극에서 내려온 거대한 핵 빙산이 이 배의 옆을 쳐버립니다. 자, 이렇게 아주 현대적으로 그 당시에 잘 만들어진 이 여객선이 이런 빙산에 부딪힐 줄이야. 그 빙산에 부딪힌 이후에 배가 침몰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여러 가지 구명정 또 이 배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한 1,500명이 탔지만, 한 700여 명이 탔지만 나머지 1,500여 명은 배와 함께 아주 차갑고 깊은 대서양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 타이타닉. 대한민국이 타이타닉 같습니다. 가라앉을 수 없는 그런 그 나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타이타닉입니다. 세계 경제 11번째 대국입니다. 이런 타이타닉 대한민국호가 지금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한 3, 40년 전엔 전혀, 한 2, 30년, 불과 10년, 20년 전에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북한의 그 강력한 핵무기, 원자폭탄뿐 아니라 수소폭탄, 게다가 이제는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핵 빙산에 우리 타이타닉 대한민국호가 쾅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침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제목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호가 침몰을 해?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기도를 당부한 그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그 지도자들, 혹은 뭐 사법부, 혹은 뭐 행정부, 혹은 입법부,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품위 있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은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큰 지장을 받고 고요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의 이 혼돈과 그리고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고요하고 평안할 때 우리가
영적 생활에도 정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왼편에 보시면 우리 6.25 때 여러 가지 이 전투 장면 혹은 뭐 비참한 우리의 그 피난민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온 나라가 전쟁이나 이런 혼돈과 이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할 수 없이 큰 시련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겪게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2017년 9월 16일 조선닷컴에 난 기사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북한은 15일 지난 15일 오전 6시 57분쯤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평양 순환에서 지난 8월 29일 날 화성 12형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약 2,700km 해상에 거기에 떨어졌는데 지난 며칠 전에 9월 15일에 쏜 그 탄도미사일은 약 3,700km 거의 1,000km 이상을 더 날아가서 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이 밑으로 보시면 괌을 겨냥한 걸 볼 수가 있죠. 네. 괌을 넘어서는 사정거리로 지금 이 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전에 괌을 위협했었는데 이제는 괌도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다. 이렇게 김정은과 북한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미사일 발사가 UN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이것은 아주 역사상 제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유엔의 제재인데 이걸 채택한 지 3일 만에 이런 도발을 한 것입니다. 유엔 너희들이 무슨 결의를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 해볼 테면 해봐라 하고서 지금 전 세계 유엔과 지금 싸우는 이 김정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큰 돈이죠.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도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북한의 특별히 유아 산모들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뿅 하고 또 미사일을 또 쏘고 도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대화를 하자 혹은 뭐 우리에게 돈을 준다 상관없어. 이 미사일 개발은 끝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거야. 이런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여기서 중단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지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분명한 결의를 보일 뿐 아니라 이것을 실물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죽기 살기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다른 세계, 유엔, 제재 다 하는 것,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고, 이건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 결국은 먼저, 그리고 앞서서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청와대가 이 미사일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을 보여드리는데, 아주 모순된 반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800만 달러 지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재는 하지만 우린 결국 대화로 풀 것이다. 대화한다. 대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줘야죠. 그 800만 달러 지원하는 것은 왜냐? 대화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평화를 위해서 대화하자 그런 얘기이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두 가지 평화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이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우리가 이 북한의 핵
이 무력 시위 그리고 핵 위협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핵을 무장해서 그래서 핵 대 핵으로 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서 전쟁을 방지한다. 전쟁을 우리에게 걸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만 대화해야지. 자꾸만 우리가 서로 말하고 대화해야지.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과 말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뭐 금강산 그 관광도 재개해야 되고 또 개성공단 그것도 또 다시 재개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하고 이렇게 자꾸만 서로 경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북한에서도 이거 싸움하는 것보다는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남한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게 좋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햇볕 정책이야. 어떤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성경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도착한 청교도들이 그 인디안들과 늘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나쁜 사이였습니다. 인디안들이 뭐 쥐야로 그냥 습격을 해와서 청교도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메이플라워로 갈 때부터 대포도 가지고 갔고요. 또 그들이 거기에 이 상륙하고 난 다음에는 이 통나무 같은 거로 집도 짓고 또 통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울타리도 하고 이렇게 높은 곳을 세워 거기 대포도 거기 이렇게 세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준비 없이 그 인디안들에게 뭐 가져온 거 주면서 우리가 이런 거 좋은 것도 주고 갈 테니까 우리 함께 평화하자고 했으면 아마 청교도들은 그때 다 몰살을 당했을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그런 청교도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아 있었는데 만약에 평화를 대화로 좀 심한 표현을 쓰면 구걸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구했더라면 오늘날 미국은 없습니다. 자, 평화를 힘으로 찾느냐 아니면 평화를 대화로 혹은 구걸해서 찾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청와대 반응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 경제 제재가 유엔이 이제 더 아주 강력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취약 계층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걸 이 제재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제재하는 것은 그런 그 고통을 통해서 북한이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핵 개발 중단하고 이제는 평화로운 그런 공존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것인데 목적이 거기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그 인도적인 부분, 바로 그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유엔이 또 우리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또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엔은 벌써 오래전에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도발이 묘하게 맞물리긴 했지만 이 말은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북한이 그 도발을 해버렸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우리 인도적인 지원과 북한의 도발이 묘하게 맞물리긴 했지만 묘하게라는 말을 썼어요. 묘하게. 묘하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적인 지원하는 건데 뭐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지금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들이 핵무기 개발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북한 편을 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영유아 산모를 돕는 것인데 그래도 돕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지원되는 것이 다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 그들이 또 그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이
북한 정부에서 부담이 하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또 미사일 개발하는 데 그 돈을 또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하게 우리가 도와서 그 사람들이 모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14일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도 했다. 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대통령도 벌써 그 15일 날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알고 있었네. 알고도 지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는 얘기다.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한다. 그 미사일 발사할 것도 모르고 그냥 한다 하는 거하고 발사할 것도 아는데도 한다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특별히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더합니다. 먼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800만 불 이런 상황 가운데도 돕겠다고 했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땠는가? 자유아시아 방송 RFA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바라지 않고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왜 800만 불이나 이런 그 인도적 지원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까? 이유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북한에는 혜택 계급이 있고 무혜택 계급 두 종류가 있다. 극소수의 혜택 계급은 정상적인 배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무혜택 계급은 국가로부터 전혀 배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게 되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혜택 계급들이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에서 생산하는 어린이 영양과자 일부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가는 대신에 인민군 비상 식량으로 둔갑하고 국경 경비대 건빵 대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돕는 모든 것이 다 돕는 대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인민군 비상식량, 국경경비대 건빵 대용 이런 식으로 다 보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국제사회의 임산부, 영유아 지원 물자를 배급 계층에게 빼돌리기 위해 온갖 기만적인 술책을 다 쓰고 있다. 북한이 믿을 만한 그런 당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사기와 기만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기만적인 술책을 다 부려가지고 국제에서 이번에 800만 불 주면 그 800만 불 가지고 다 산모들 또 다 이런 영유아 다 여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빼돌려가지고 다 빼돌리지는 않겠지만 일부 빼돌려가지고 이제 군대에 다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선군 정책이라고 했으니까. 군 우선이니까요. 민보다 군 우선이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요. 북한이 지원 물자를 왜 밀가루와 분유로 고집하는지 국제사회는 그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가 800만 불을 보내면 현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나 분유 이런 것으로 해서 현물로 해서 우리가 보낼 것이고 또 우리가 잘 또 모니터를 해서 제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지원 동기를 밝혀도 받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기만적인 술책을 써서 군대로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통해 우리나라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다. 이렇게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힘없는 백성들은 간부들의 배만 불리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차라리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인도주의
지원 물자가 실제로 영유아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북한 내부에서는 아주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이렇게 돕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내지 말라고, 국제사회가 하는 거 보내지 말라고. 왜? 결국은 군을 살찌우게 한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핵무기 개발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표했습니다. 북한이 재차 이런 폭거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일본 아베 수상이 말한 다음에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후에 지난 5, 6일 전에 미사일 발사 직후에 전국 순간경보 시스템 J-알러트를 작동하고 홋카이도 등 12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그리고 일본 정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800만 불 대북 지원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제 아베 수상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정상통화를 할 때 이 대북 지원의 시기를 고려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땠습니까? 아주 불편한 반응을 표했습니다. 9월 16일자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국무부 입장과 한국의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말에 뭐 이렇게 미국 국무부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인도적 지원 800만 불을 이렇게 지금 이런 시기에 지원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에서 사전 통보해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미국 국무부에서 답을 하지 않고 그 한국 정부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6차 핵실험까지 한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미국도 아주 불편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타이타닉 대한민국호가 핵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있다고 하는 6가지 증거.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가리게 하는 이 청와대의 무책임한 허풍선이 말폭탄, 바로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는 제일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 지금 여기 핵이 다 있습니다. 점점 이제 핵무기가 완성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용인하지 않겠다니요. 그런 말을 우리가 30여 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핵무기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인하든 하지 않든 북한이 말을 안 듣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나 하고 무책임한 말이죠. 또 북이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력한 제재를 해서 핵 무기를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지금 무슨 말입니까? 대화에 나올 때까지 또 대화를 강조합니다. 대화 좋아요.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문정인 특보가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북한이 핵동조를 하면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은 핵동조를 하면 북은 핵무기를 가진 핵무장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요?
아니, 유일한 무기가 한미연합, 한미동맹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어떻게든지 유사시에 우리가 그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약화시켜요?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보입니까? 아니면 여기 김정인의 특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간첩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북은 핵무장 국가, 핵동결한 북은 핵무장 국가예요. 핵을 폐기하라고. 그래야 진짜 해결될 수 있는 건데, 핵무장 국가에게 핵동결하라고. 그 말을 듣겠습니까? 북한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특보가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특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북이 대화에 나올 때까지 어떤 대화? 이런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대화라면 걷어치우는 게 좋습니다. 북은 핵 국가가 되어 있고 핵 무장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고 우리는 핵 무장은커녕 그 유일한 한미 연합 그것까지 허물어 버리겠다고? 와, 국민들이 이런 말에 분노하지 않아요? 큰 문제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청와대에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 웃기는 이야기죠. 네.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아니,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0번을 도발했는데 그 왜 조기에 분쇄를 못했어요?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수십 배, 수백 배 혹은 1000배 이상의 강력한 그런 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지난 6차 핵실험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우리가 힘이 있어서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이 헛소리라고 우리가 비판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뭐가 된 것처럼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고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할 수 있고 이렇게 허세 부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아 그래 우리는 그런 힘이 있어 이렇게 만드는 이런 정부 얼마나 무책임한 정부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안보에 관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속수무책인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청와대에 그림자가 아주 크게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왼쪽에 시진핑 중국, 또 푸틴 러시아, 그리고 여기 김정은 북한, 이 세 영향력이 얼마나 지금 이 한반도에 이 상황을 옥죄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사드도 배치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억지로 지금 임시로 지금 배치해 놓았고요. 사드 같은 거 오늘도 미국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CNN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사드를 지금 여러 개를 더 배치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주에 48발짜리 한 기가 거기에 지금 네 포대 한 기가 48개 이 발사대가 있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한국이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여러 개 혹은 수십 개가 필요합니다. 한 달이라도 핵미사일을 제대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런데 그 사드 하나 배치하는 것도 얼마나 안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겨우 임시로 배치해 놨는데 왜? 저 시진핑 그냥 으름장을 놓거든요. 더 해봐라. 지금까지 당한 것도 충분하지 않아? 사드 보복 더 당해볼래? 러시아도 중국 편 들고. 네. 우리 안보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북한 핵에 맞아 죽든 말든 우리 상관없어.
너희들 거기 사드 배치해서 거기에 레이더 가지고 우리 중국 그 쳐다볼까봐, 훔쳐볼까봐 우리는 그거 외에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치워버려. 중국은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로 우리 전역, 또 미군, 또 일본까지 다 지금 샅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들처럼 또 미군 그 레이더를 가지고 미군 레이더가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불공정합니까? 자, 이 청와대 관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다.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군사적 제재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국제사회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드 배치 하나에도 중국이 엄청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까지 추진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 이런 거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일한 게 우리가 지금 전술핵 재배치해서 그 남한에도 핵이 있다.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핵의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매도해버리는 걸 볼 수 있죠. 사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보복당했는데 전술핵 재배치까지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미국의 핵 우산 그거밖에 없는데, 핵 우산은 이제 북한의 ICBM이 완성이 될 때 핵 우산은 핵 우산이잖아요. 우산 찢어진다고 그렇게 그 조선일보의 그 양상훈 논설위원이 글을 쓴 걸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의 ICBM이 완성되고 1년 후에 대만에서 미군이 철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제 북한의 ICBM이 개발되면 바로 그런 그 전례를 따르면 1년 안에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주, 만약에 ICBM이 개발이 되면 미국의 핵 우산은 찢어진다. 미국은 철수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분은 거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북한은 핵무장돼 있고 우리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공간을 때리면 거기에 꼼짝없이 그저 살려달라고 읍소하고 그저 굴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위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술핵 재배치 이거 하면 보복을 받을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한 청와대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지금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강도가 지금 그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와서 우리 딸이 있으면 딸도 범하고, 딸도 막 유괴해서, 애들도 막 유괴해서 뭐 자기들이 채 가져갈 수 있고 이런데, 그래서 안에 문빗장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자물쇠도 채우고, 이제 그것까지 안 되니까 전술핵 재배치, 그래서 뭐 더 담도 높이 쌓고 거기에 뭐 전자 장치도 해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큰 집에 있는 훨씬 더 아주 튼튼하게 해놓은 그런 데서 주인들이 와서, 야, 너 하지 마, 보기 싫어, 하지 말라고.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러면 안 하죠. 이게 아버지의 태도입니까?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 가족을 보호하는 그 일을 내가 못하겠다고 그러는 게 이게 바로 청와대가 할 일이에요. 이게 바로 국가의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더 문제는 무능한 이런 안보 정권을 뽑고 지지하고 있는 국민 다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화문의 모습을 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가 84%에서 점점 내려가서 지금 69%까지 내려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또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게 또 올라간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7%에서 지금 23%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 너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이렇게 좀 그 부풀려진 그런 통계가 분명합니다. 지금 아마 한 50 한
중반쯤 그 퍼센트가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30% 뭐 16%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통계대로 봐도 아직도 이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속수무책인 정부에 대해서 아직도 지원하고 있는 이 국민 다수가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전의를 상실한 정부와 국민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 정부와 국민입니다. 선우정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그 일본 특파원을 지낸 아주 똑똑한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북한이 핵을 들고 서해를 기습했을 때, 서해를 뭐 기습한 때가 몇 번 있었지만 이제 핵을 들고 서해를 기습했을 때 지난달 말 북한은 서해 5도 중에서 2개의 섬을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김정은은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남한 사람들 죽이고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고 남반부를 평정해라. 남한을 다 먹어라. 이런 생각해라. 김정은이 이렇게 아주 호전적인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답이 없다.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갈을 쳐도 연례 행사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핵 없는 자의 말폭탄은 허풍이다. 네, 우리가 아까 청와대 말폭탄을 보았습니다. 허풍선이 말폭탄.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데 요만한 그냥 그 어린애 주먹을 가지고 핵 주먹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타이슨 같은 이런 그 아주 세계 챔피언 아주 그냥 그 강한 그 핵 주먹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 이 어린애가 내 주먹 너 맛볼래 하고 얘기해 보았자 그게 무슨 뭐 웃기는 얘기죠. 타이슨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핵이 있는 자의 말폭탄은 실제 위협이다. 북한이 만약에 핵 가지고 으름장 한번 놓으면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요만한 주먹을 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냥 철로 단단한 아주 그냥 그 철 방맹이를 가지고 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저 솜으로 만든 이 방맹이 이거 가지고 맞서는 뭐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우리가 더 낫다고 그래도 이게 핵 한 방 하면 다 날아가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요거 끝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이 서해를 기습하고 서울을 핵으로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서해를 기습해서 뺏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격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해봐. 핵으로 그냥 아주 서울 날려버려. 이렇게 위협을 하면 한국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맛 좀 봐. 그래서 일어나서 김정은을 대적할까요? 여기 보면은 현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김정은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지금 말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대통령은 서울을 버릴 각오로 서해 5도를 수호할까? 김정은이가 서해 너 우리 이거 뺏은 거 뭐 다시 찾겠다고 달려들어봐. 서울에 아주 핵 날려. 자, 서울을 버릴 각오로 서해 5도를 수호할까? 아니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담보로 타협에 나설까? 어느 쪽일까? 묻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은 목숨을 걸고 서해 수호하자고 찬성할까? 아니면 대혼란을 빚을까? 야, 그 서해 5도 때문에 우리 서울이 그 핵으로 불바다가 되고 핵으로 망가지고 이게 말이 돼? 서해 5도 주고 말어. 이런 여론이 더 강하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네. 광화문 광장에는 서해 주민을 위한 촛불이 켜질까? 서해 주민을 지키자, 싸우자,
촛불을 켤까? 아니면 반전의 촛불이 켜질까? 아니다. 서해 그냥 주자. 싸움하지 말자. 싸움하면 우리가 더 큰 걸 잃어버려. 우리가 어떻게 핵무기로 서울이 핵무기를 맞을 수 있어? 안 돼. 작은 거 희생하고 큰 거 살려야지. 누가 이길까요? 참. 전자를 선택하면 서해 5도를 찾자. 싸움하자. 전자를 선택하면 한국은 결국 북핵을 이길 수 있다. 전쟁하자고 하면 평화를 얻으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한 전략가가 오래전에 한 얘기입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역설적인 이야기죠. 악한 깡패가 왔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아유 살려주십시오. 다 드릴게. 이러면 우리가 그 평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 깡패에겐 늘 그냥 위협에 시달리고 또 늘 뺏기고 그런 그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깡패가 왔을 때 그때 나 가만두지 않는다. 나를 해하고 내 가족을 해하는 걸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싸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깡패 이상으로 주먹이 준비되어 있으면 깡패가 함부로 못 달려들겠죠. 예. 잘못됐다가 그냥 오히려 그냥 때려 맞을 거니까. 근데 약하면 달려들겠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후자를 택하면 후자가 뭐죠? 반전. 싸움하지 말자. 그거 다 줘버려. 그걸로 끝나나요? 서해 5도 뺏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또 뺏고, 또 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요구하죠. 당연히 요구하죠. 전체를 나중엔 다 삼키려고 하죠. 나귀가 텐트에 처음에는 이렇게 주인의 텐트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여놨다가 나중에 점점 해서 앞발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나귀가 온 몸으로 들어와서 천막이 무너졌다고 하는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 그렇게 되죠. 후자라면 싸움하지 말자. 왜 싸워? 내 싸우고 져버리고 맞고 대단해? 우리 서울 지키는 게 낫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후자라면 이렇게 하면 이 나라는 그걸로 끝이다. 미국 도움으로 겨우 생존한다 해도 북한의 호전적 유희에 농락당하는 동북아의 팔레스타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이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난 다음에 1967년 전쟁에서 3개 나라, 시리아, 요르단, 애굽, 이집트 이런 나라를 상대로 그냥 싸움을 한 나라가 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좀 심한 표현을 쓰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 2억 되는 그런 아랍 세계를 향해서 600만이 어떻게 싸워요? 싸우다가 어렵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핵무기를 쓰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급히 간섭을 해서 아주 첨단 무기로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때 생존하고 그뿐 아니라 승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빼앗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핵무기를 가진다면 아주 와일드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아주 꼼짝 못하고 지금 그렇게 지내는 이유가 거기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싸울 의지가 없으면 우리도 동북아의 팔레스타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양상훈 칼럼 에세이가 읽어보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폭탄을 휴전선 근방에서 한 50km, 80km 상공에서 터뜨려버리게 되면은 건물이나 사람은 상하지 않는데 전자기계들이 다 망가진답니다. 그러면은 이 금융, 보험, 주식 이런 데에 대한 전자 정보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간답니다. 그럼 얼마나 큰 혼란이 오겠는가? 그럼 아마 은행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압이 교환이 되고, 그것뿐이 아니라 전자 이런 모든 게 다
그 중단이 되면 뭐 보도도 나가지 못하게 되고 또 뭐 이 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뭐 전자장치가 다 돼 있잖아요. 비행기도 움직이지 못하고 배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파트 그런데도 뭐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또 이 화장실도 며칠 동안 물을 내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리고 물을 우리가 식수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대혼란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핵 무기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을 하겠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핵 위협을 우리에게 북한이 가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약하다면 한국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양상훈 그 주필은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 그렇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선 또 휴전선 이렇게 위에서 터뜨리면요. 그러니까 북한 쪽 상공에서 터뜨려도 이게 자기 자장은 남쪽으로만 간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피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북한을 공격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북한은 별로 피해 볼 게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양쪽이 다 그런 피해를 본다면 얼마나 막대한 그 국가적 이 파국이 오겠습니까? 이게 뭐 옛날에는 그냥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 역사상 가장 위중한 때라 맞는 얘기입니다. 슈피겔, 독일의 유명한 슈피겔지하고 얼마 전에 정호용 국가안보실장이 2, 3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반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가 좀 심각합니다. 이번에 북한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하면서 김정은을 아주 그냥 이 평가절하에서 얘기했죠. 로버트맨이라고 그랬죠. 로켓맨이라고 그랬던가 로켓? 예. 로켓맨. 네. 로켓 쏘는 뭐 미사일 쏘는 로켓맨 자살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만약 우리와 우리 우방을 공격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북한 아주 그냥 전멸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또 조금씩 또 도발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 선물 줄게, 답변해 줄 때 그래서 뿅 또 쏠 거예요.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한 달 반 갔다가 뭐 엊그저께 왔는데 일반적으로 평온해요. 네. 뭐 어떤 면은 체념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뭐 전쟁이라면 어딜 가겠어. 다 이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무슨 뭐 우리 소용이 있겠어. 염려를 많이 하면 그것은 병이 되지만 염려를 아주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 자, 좀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침몰하고 있는가? 진실과 공의가 실종이 되어 있는 한국의 사법기관과 사회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진실과 공의가 이런 상황 가운데 실종이 되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도덕성까지 사회가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 안보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진짜 주저앉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문갑식 기자가 이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문갑식의 세상 읽기라고 하는 글이 뭐 16일 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탄핵 도화선이라던 태블릿 세대의 정체. 그 뭐 JTBC에서 지난 10월 24일에
이게 최순실 태블릿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이 그 기밀 서류가 여기에 뭐 그때는 뭐 200개인가 뭐 그러다가 이제 47개인가 뭐 조정이 됐어요. 여기 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분개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졌던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어떻게 국가 기밀이 대통령의 그 비선 그 실세 그런 용어, 네,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아줌마에게 갈 수가 있어? 안 되지. 그 5%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왜? 태블릿 PC가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것은 태블릿 세대 중 최순실 태블릿으로 불리는 것이다.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을 포렌식 분석한 게 작년 10월 25일이다. 24일 날 JTBC에서 이게 바로 최순실의 태블릿, 여기에 지금 국가기밀 서류가 들어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검찰이 그 다음날 그걸 분석을 했는데, 포렌식,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포렌식이란 법의학적인 이란 뜻이다. 기기 안의 태블릿 안에 내용을 지워도 원래 담겨있던 내용을 역추적해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블릿에서 뭐 이거 가지고 지우고 뭐 가지 여러 가지 그 뭐 장난을 부려도 그거 누구 소유인지 그 지웠던 내용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게 이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진실의 열쇠처럼 여겨졌던 최순실 태블릿은 당연히 국정농단의 증거가 돼야 했는데 지금은 거들떠보는 이가 없다. 그때는 야, 이게 바로 박근혜 국정농단의 바로 그 증거다 하고서 이렇게 막 그냥 아주 진실의 열쇠가 여기 있다고.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묘해요. 이 그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발견했다고 하는 그 안에 담긴 사진이 1900여 장이 있는데 어떤 종류냐면 젊은 여성, 여자애,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남자애, 여성용품, 아이돌 스타 뿐이기 때문이다. 주인 최순실의 사진은 2장뿐이다. 2를 1900으로 나누면 0.00105 등등 나온다. 즉 99.98%가 최순실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최순실이 사진관을 운영했던 게 아니라면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죠.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그러는데 몽땅 그냥 뭐 사진관에서나 뭐 사진사나 가지고 있을 그런 자료들, 여러 사람들 뭐 젊은 여자애들 무슨 뭐 또 뭐 애들 뭐 이런 뭐 아이돌 스타 뭐 이런 것만 가득하고 최순실 사진은 2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순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은 진작부터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를 갖고 있었다. A4 용지 600장 분량이다. 굉장한 분량이죠. 아주 엄격하게 분석한 겁니다. 그 문서의 실체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처음 드러났다. 거의 1년을 이 검찰이 뒤에 놓고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왜 그거 숨기고 있어요? 검찰이. 그리고 겉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어요. 기만한 것입니다. 국민을. 누가요? 검찰이, 특검이. 국민 기만 검찰, 국민 기만 특검, 이게 참된 모습입니다. 이제야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날, 며칠 전에. 그동안 변호인들이 계속 그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계속 안 주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이 태블릿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누설한 비밀 문건이
47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최순실 태블릿을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에 뭐 기밀 누설한 게 47건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놔야죠. 대통령 국정농단 증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47건이나 최순실 PC 안에 있으니까 이거 국정농단한 증거라고 어떻게 최순실이 이 국가 기밀 서류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내놓는 게 당연하죠. 내놓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태블릿 안의 비밀 문건은 47건이 아니라 3건 뿐이었고 47건도 거짓말이었고 이번에 보니까 3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 PC가 아니라고 믿어요. 최순실 사진 왜 들어있습니까? 2장이. 여기 3건은 왜 들어있습니까?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죠. 그걸 밝혀야죠. 그걸 밝히려면 검찰도 협조해야죠. 특검도 협조해야 되고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특검을 해야죠. 왜 태블릿 PC가 저렇게 장난을 쳤는지. 그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촛불 대통령 탄핵 다 그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엄청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내란죄로 이거는 아주 그냥 무섭게 처형을 받는 그런 문제랍니다. 국가의 기강을 위해서 반드시 특검이 진행돼야 합니다. 자, 정 비서관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컴퓨터의 이메일 송수인 내용만으로도 그의 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순실 태블릿은 대체 무엇인가? 이 정호성 씨가 엊그저께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했죠. 박 대통령이 있는데 처음 이제 대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정호성 씨가 이제 박 대통령 보더니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더랍니다. 기사를 보니까. 박 대통령도 머리를 깊이 숙여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호성이 맨 처음에는 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그런 증언을 했다고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일을 잘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런 기밀 서류를 이렇게 유출을 한 것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과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결벽증이 있어서 뇌물 이런 얘기하면 그냥 아주 경기를 느끼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전혀 뇌물 받고 전혀 무슨 기밀 넘겨주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는 이 정호성 씨는 이런 증언한 것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굉장히 형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직하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태블릿. 두 번째 태블릿은 최순실 비리를 처음 언론에 폭로한 고영태가 2016년 10월 말쯤 검찰에 제출한 고영태 태블릿이다. 이 두 번째, 고영태가 태블릿으로 내놓은 겁니다. 고영태 태블릿은 깡통으로 판명이 났다. 깡통은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빈 깡통. 깡통이라는 단어는 이달 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서 검찰이 쓴 것이다. 이게 깡통. 이거 고영태가 준 거, 그때 얼마나 또 고영태가 준 거 또 하나 증거가 또 나왔네. 그래서 얼마나 또 이거 가지고 검찰이 또 이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까? 여기에 마치 그냥 박 대통령의 비리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지난 5일 9월 5일 날 재판에서 고영태 태블릿 깡통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깡통을 왜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요, 검찰이.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이렇게 기만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아주 수훈갑을 했어요. 이건 반드시 국가의 기강을 위해서 특검을 해야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고영태 태블릿에 대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깡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세 번째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올 1월 5일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이다.
아유, 이것 때문에 검찰이 또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특검이. 장시호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영으로 떠받들고, 장시호가 결국은 박근혜를 아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을 아주 진짜 그 죄목을 가져왔다. 그렇게 아주 그냥. 당시 특검은 이 태블릿은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순실 거다. 최씨 집 짐 정리를 했던 장시호, 네, 장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카예요. 네. 최순실의 조카가 장시호입니다. 그 안에는 이 장시호의 세 번째 태블릿, 네, 그 안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은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네. 그 장시호가 내놓은 그 태블릿, 그 안에 뇌물죄, 이재용 부회장을 엮으면 이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또 뇌물 받은 죄로, 뇌물죄로 엮을 수 있는 그 문서들이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고 누가 보도해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거짓말 언론들이.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들을 사실처럼 막 보도해서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생매장하고, 이 언론들을 아주 인격 살인을 해버린 겁니다. 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2의 최순실 태블릿으로 각광받았던 장시호 태블릿도 깡통 취급을 당한 것을 알려졌다. 이 세 가지 태블릿 가지고 얼마나 검찰 특검이 그냥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론이 들끓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던져버리고 검찰이 깡통이었어, 깡통.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깡통이었다니까, 그거. 이게 검찰이 할 일입니까? 이게 특검이 할 일이에요? 이게 한국의 사법부가 할 일입니까? 이게 진실과 공정이 있는 사법부의 할 일입니까? 참. 이게 나라가 침몰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태블릿에 들어있는 내용이 별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아주 그냥 이 도화선이 된 그 태블릿, 이게 다, 세 개가 다 깡통, 빈 깡통, 아무것도 증거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만을 해도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태블릿 세대는 삼종의 신기가 아니라 삼종의 깡통인데, 내가 이 빈 깡통을 1년 다 되도록 집요하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이분은 이제 월간조선의 문갑식 편집장입니다. 의로운 기자예요. 의로운 기자입니다. 국민 다수가 아직도 태블릿 석 대를 국정농단의 증거인 양 보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기에 실체를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사람들이 그 최순실 태블릿, 그게 바로 박근혜 국정농단의 증거야, 이렇게 국민의 다수가 아직도 그 거짓말에 속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미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체를 알리려고 지금 썼다. 우리 사회에는 아니면 말고, 아주 그게 뭐 대단한 진실의 증거처럼 하고서 그거 아주 그냥 사람을 그냥 아주 완전히 죽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아닌 거 아니면 말고, 그 사람은 죽여놓고 아니면 말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람 참, 죽여놓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습은 한국의 도덕성, 이런 침몰하는 것은 나라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터무니없는 일은 반복될 것이다. 이 터무니없는 일 표현은 약한 표현입니다. 네. 이 나라가 망할 일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타이타닉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는 6번째 증거, 한미 동맹의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리기만 합니다.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전 주필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핵인질 시대 최악의 시나리오 11일 날 이런 글을 조선일보에 발표했습니다. 핵인질, 우리가 핵인질이 됐다는 겁니다. 북한에. 이제 핵인질이 됐어요. 그렇죠. 북한이 저렇게 핵개발을 계속하고 미국을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없으면 미국이 벌써 때렸죠. 북한 미국과 지금 지네들이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저건 30분 아니면 아주 초토화되죠. 그런데 미국이 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저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 선전공격 하지 마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쳐, 크게 다쳐. 하지 마. 이런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요 근래에는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서울의 피해를 최소한하고 그렇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참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 군사 옵션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핵 인질된 그 한국을 어떻게든지 달래보고 그 다음에 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떤 시점에 칠 수밖에 없을 땐 칠 수밖에 없겠죠.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핵 인질 시대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는 겁니다. 왜? 이분이 말한 것처럼 안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Expect the best thing. 최상을 기대하라 그랬지만 Prepare for the worst.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한국에.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민족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사람들의 이 잠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상을 기대하지만 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 그랬더니 그걸 막 받아 쓰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린 이게 약합니다. 우리는 이 최악을 대비하는 게 우리가 약해요.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가 이제부터는 24시간 365일 핵을 가지고 있는 잔인무도한 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협박을 매일 365일 24시간 협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미국, 당신들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LA를 희생시킬 거야? 우리가 LA에 핵 미사일을 쏠 거야? 그러면 미국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우리가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LA를 희생당하는 우리가 위험을 우리가 왜 감수합니까? 미국의 반전 여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미 동맹이 약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핵 공갈만 가지고도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 중국과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중국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게 중국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북한 그 이상으로 중국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국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에 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얘기죠. 또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불화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약화가 됐어요. 사드 가지고 얼마나 아주 골머리를 썩이게 했습니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이렇게 정말 안 되겠네. 사드 배치인데 임시 배치.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이번에 800만 불 또 대북 지원 경제적으로 그냥 압박을 한 그 가운데도 800만 불 또 지원한다고 그러죠. 밖으로 나가서는 중국, 러시아를 만나가지고 석유 그거 다 끊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제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요청하면서 안으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쪽으로는 또 일구이연하는 것처럼. 네. 다른 쪽으로는 또 인도적인 거니까 괜찮아. 800만 불 그것뿐이겠어요? 다음에 1조를 대북
도와주기 위해서 1조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다니까. 미국이 들으면 기가 막히고 일본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린 죽어라고 제재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북한 정권이 핵 더 이상 개발 못하도록 하는 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핵 폐기하는 게 목적인데, 우린 그렇게 죽어라고 우리가 제재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800만 불을 뭐 이런 막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날아올 걸 알고도 막 줘. 뭐 인도적인 지원하지만 결국 그게 군대로 또 그 돈이 또 그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정부가 이 취약계층을 돕지 않은 그 돈 가지고 또 자기 또 핵 개발할 것이고, 이래저래 핵 개발하는 그 일을 돕는 것이 되는데, 대화로 하자고 우리가 3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대화하겠다고 대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수로 원자로도 만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해주고 뭐. 지금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핵미사일 나누는 거예요. 핵 실험하는 겁니다. 핵 공갈하고.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뭘 또 더 속아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아주 북한에 대해서 사정없이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 어디 있었습니까? 총회장 안에도 없었어요. 다른데, 미국에서 총회에 참석하러 온 대통령이 다른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거 미국 대통령 미국에서는 모르겠습니까? 알죠? 이게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일입니까? 약화시키는 일이죠. 그러면서 말만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한국과 미국은 아주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협력하고 있다. 완전히 협력하고 있어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 다수는 그런가 보다. 이런 속사정을 듣지를 못해요. 언론이 말을 안 하니까. 언론 꽉 한국 국민들 뭐 정부 아주 그냥 뭐 사법 뭐 검찰 합심해가지고 아주 그냥 꽉 귀를 닫아버리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립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이 징조입니다. 이게 한국이 침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미국에 대해서는 이 김정은이가 이런 요구를 할 겁니다. 핵무기를 다 완성한 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합시다. 직접 우리 둘이. 뭘 합니까? 만나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 협정을 체결합시다. 듣기 좋아요. 네,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싸울 일 없지 않냐. 으르렁거릴 일이 없지 않냐. 근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나면, 오늘 양상훈 칼럼 보니까 일단 한반도가 갑론을박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치명적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며칠 전에 그랬죠? 여당 의원 한 명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마음속이 어떤지 아느냐? 트럼프 바지가랭이 그 밑을 지나다니면서 지금 그 원하는 대로 그 말 다 그 아주 모욕을 견디면서 그거 다 듣고 있지 않느냐? 자, 이래서 이게 동맹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를 원하겠어요? 이런 거 말이지. 우리 자주국방 이런 식으로 동맹이 아니라 자주국방 쪽으로 하고, 이쪽 듣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가서 함께 하자고 그러니까 뭐 우리 바지가랑이 속으로 들어오고 뭐 아주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 이게 한미 동맹이 이게 강화되는 겁니까? 약화되는 겁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남한의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때문에 한국의 안보가 이만큼 지켜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이렇게 꽃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이 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그만큼 신용 등급이 유지가 됐고, 그래서 국제 자본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돈이 이제 돌게 되고, 또 투자하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친구를 하나님이 주셨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 밑에 있는 북한 보세요. 꼴이 어떻습니까? 자, 미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핵 확장 억제력을 철거해라. 미국 핵 우산 철거해. 그리고 우리 북한 체제 보장해.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김정은이가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오늘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겁니다. 6.15 선언을 실천해. 5.24 조치를 해제해. 다 이게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보수 패당은 숙청해. 연방제를 수용해. 종북을 합법화해.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방제는 누가 시작했냐면 본래 스탈린이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배운 겁니다. 이 연방제는 바로 여기 지금 북한에서 내놓은 겁니다. 고려 연방제. 그걸 남측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낮은 단계 뭐 연방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뭐 약간 뭐 변형하면서, 근데 그 연방제는 연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북한을 한 체제로 서로 인정해주고 한 나라로 서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건 반원법이죠. 네,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남한인데 그걸 이제 무시한 것이 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번에 촛불 뭐 혁명, 뭐 촛불 뭐 민주주의 해가지고선 광화문 촛불 때문에 지금 이제 탄핵되고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런 경우로 나왔는데, 이게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대의 민주주의가 약화됩니다. 광장에서 막 떠들고, 광장에서 막 그렇게 의견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국회는 그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그냥, 그 다음에 모든 사법기관이나 모든 정부기관이 일방적으로 다 쓰나미처럼 그냥 이 광장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쓸려갑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 35년 동안 주재했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영국인 기자가, 컨설턴트가 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점점 우리 사회가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법치주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법권의 독립과 객관성이 약화가 되고, 뭐 모든 재판은 정치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인천의 한 법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이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이 이념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이 사법권의 독립과 객관성이 약화된다고 하는, 지금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때문에 전율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공권력의 객관성, 제도에 의한 통치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주에서 그러죠. 민간인들이 군차량, 경찰 차량 딱 붙들고서 검문을 해요. 이 주객이 전도가 돼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 세계에. 민간인이 경찰을 검문하고, 민간인이 군인을 검문하고, 그렇게 보내고 안 보내고 민간인이 결정하고,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 한국 말고 또 있습니까? 공권력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경찰들이 와서 보고 있다가도 어떤 동영상 보면 청와대에서 지시한다는 그런 동영상도 나와 있더라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자꾸만 가고 있어요. 비자유민주주의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약화가 됩니다. 요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약화가 되어 있고 점점 더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미디어, 영화, 대중연예, 기타 선전선동 매체 다 이념화되는 것입니다. 다 좌파화되는 것입니다. 뭐 대학은 이미 이렇게 됐고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보수 세력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세웠던 이 네이션 빌딩 제너레이션, 보수 세력은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는 도태하게 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신세대가 변혁, 이 나라를 바꾸자, 이런 사람들이 국회,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을 하는데, 좋은 의미로 나라를 바꾸자면 좋죠, 나라의 장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보십시오. 이런 때 이제 이런 세력이 또 치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북, 반미, 진보적 민족주의. 저기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저 플래카드를 보면, 한반도 전쟁 근원, 주한미군 철수하라, 조국 통일 번민족 연합 남측 본부. 옆에 보니까 남북은 공동선언 이행하라, 북미는 평화협정 체결하라. 네, 이거 어디 구호 같습니까? 이거 북쪽 구호 아닙니까? 북한 구호 아닙니까? 북쪽에 공산당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근원, 주한미군 철수하라. 우리나라의 전쟁 근원이 주한미군입니까? 우리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 이 모스크바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남침을 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주한미군이 전쟁의 근원이 됐어요?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죠. 완전히 속이는 것이죠. 저희 플래카드 들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 밑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한결같이 나무토막같이 무뚝뚝한 사람들인데 표정도 하나도 없고, 꼭 죽은 사람 그 표정 같고,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아니 북한 사람들입니까? 주장이 꼭 북한에서 하는 주장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 그 심정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이념, 이런 것이 어느 나라 국적의 사람들이냐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고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친북, 반미, 양키고홈, 양키고홈 하면서 이제 치고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그거 소용없어.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하고 뭐. 그래서요, 자유 대한민국의 추락의 최종 단계가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그 다음엔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이 됩니다. 일부 철수하고 혹은 전부 철수합니다. 혹은 기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인들이 또 일본인들이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하죠. 하나, 둘, 이제 공항을 통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외국 자본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팍 떨어집니다. 경제 파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북쪽에서는 연방제를 위한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며칠 전에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연방제를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연방제를 거친 다음에 통일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일 단계로 진입을 하면 남쪽 권력의 독자성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보신 사진은 임진각에 전에 6.25 때 파괴된 그 다리가 보이고 옆에 새로 지은 다리가 있습니다. 통일 단계로 이제 진입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남쪽, 북쪽, 이게 뭐 통일이 되니까 남쪽 권력의 독자성이 소멸이 되고, 자, 이제 북쪽에는, 북쪽에 한 표, 또 남한에 한 표, 1대1. 근데 남한은 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보수가 있고 또 여기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이 좌파의 적은 우파입니다. 공산당의 적도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협공을 하면 우파는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최악의 경우에 종북 좌파가 이제 숙청되게 됩니다. 공산당은 일당 독재입니다. 그래서 그 남한의 무슨 어떤 좌파 정부 인정이 안 됩니다. 다 숙청해 버립니다. 남노당, 박헌영 다 공산당들인데 김일성이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공산당도 다 숙청해 버리는데 스탈린이 트레츠키 같은 아주 그 측근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신 에치슨 라인 사태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뒤로 물러가서 현해탄으로 가서 이제는 일본, 대만도 이제는 그 미국이 방어선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인도 여기가 이제 미국의 방어선이 태평양 방어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치스는 이 트루만 행정부의 51대 미 국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1950년 1월 12일에 전국 신문 클럽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치슨 라인을 선언을 합니다.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은 일본 그리고 필리핀을 포함하지 한국, 대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6개월 후에 우리는 그 끔찍한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게 된 후에 이런 전쟁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이 공산화한 1945년 때 그때 북한의 교회가 무섭게 빠른 속도로 붕괴가 됐습니다. 세터민 탈북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1호 목사가 된 분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그렇지만 김일성도 8.15 해방과 함께 북한 정권을 수립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독교 탄압이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남산의 감리교회, 미국 선교사가 초창기에 세운 교회들, 즉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처형하고요. 그 이유가 김일성을 신격화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두고는 소위 북한에서 우상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 탄압은 사람을 신격화시키려니까 기독교가 자기들의 걸림돌이 된 거죠. 석기현 목사는 또 이렇게 미래한국에서 주장합니다. 북한은 원래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일제 때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다. 해방 이후에 소련은 북한을 공산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을 알았다. 당시 북한의 5개 노회들이 연합하여 소련 군정과 김일성의 인민위원회의 북한 공산화 운동에 대하여 5개 항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에 대항하여 강양욱 목사를 앞세운 조선기독교연맹을 1946년 11월 28일에 결성하여 교회와 목사들로 하여금 북한의 공산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북한의 교회들은 여기에 야합하여 북한 공산화에 일조하든지 아니면 신앙 양심을 지키고 순교를 택하든지 기로에 서게 된다. 실제로 김일성의 공산 정권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많은 목사와 장로들을 6.25 사변 직전에 처형하기 시작했고 핍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남한으로 혹은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신앙 자유가 있던 만주로 피신을 했었다. 러시아의 공산화 1917년 그때 또 교회가 붕괴가 됐습니다. 서원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후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살을 당한 수가 2,700만 명이나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기독 신자들을 시베리아로 끌고 가 죽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동북쪽 마가단으로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에 구멍을 파서 벌거벗긴 기독 신자들을 산채로 마구 밟아 넣었습니다. 여름에는 배의 스크루에 묶어서 찢어 죽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종탑과 십자가들을 꺾어버렸고 교회당을 불지르고 부수고 또 극장이나 댄스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1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과 그 외 반동 분자들로 분리된 4,500만 명을 모두 합쳐서 7,000여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1997년 프랑스에서 나온 책에 보게 되면은 숙청, 집단 처형, 집단 강제 이주, 정부가 만든 대기근을 통해 공산주의 체계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약 1억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의한 피살자가 약 2,500만 명이라고 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인간 말살은 히틀러의 4배에 달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인한 테러가 절정에 달했던 1937년과 38년에 처형된 사람들 1개월 동안 약 4만 명 이상이었고 1956년 2월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폭로한 것은 1936년에서 38년 사이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의 90%를 죽였고 그 후에 입당한 사람의 50%를 죽였고 군 장성급의 60%를 처형했고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후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살을 당한 수가 2,700만 명이었다. 그래서 송원태 목사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진리의 원수입니다. 공산주의는 마지막 날의 세계 속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운동의 정체의 힘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원수, 진리의 원수, 교회의 원수들이 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섭리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타이타닉 대한민국호가 핵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다. SOS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 헌금으로 재정 지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밑에 정보를 이용해 주시고 또 외국에서는 이 웹사이트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 홈페이지에 맨 왼쪽 거기 아래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안을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또 우리나라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